차단이죠. 중국하고 차단이죠. 차단을 해서 중국이 더 이상 산업적, 기술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중국이 이 AI로 인한 더 많은 개발과 국가적인, 특히 안보 산업에서의 급 성장을 막으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도로 담겨져 있고, 친밀해지는 트럼프와 푸틴을 보며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진핑이 언론에서 당황했다, 뭐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즉시, 그러니까 작년도 이미 11월 달, 그 전부터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을 때부터 중국 공산당은 이미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오게 되면 과거에 그랬다시피 푸틴하고의 친목도가 굉장히 높았고, 트럼프가 결국에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유화적으로 좀 바꾸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의 연대에서 빼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누구나 다 했겠죠. 특히 이제 시진핑 같은 당사자 국가의 그 지도자는 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시진핑이 바뀌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였죠? 공동부유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메이투안도 그때는 가격 대비 굉장히 어닝도 주면 쌌고 그랬지만, 그 알리바바도 쌌지만 일단 이거는 공동부유에 어긋난다. 기부도 하고 우리가 허락해주는 사업까지만 해라. 이런 이제 판단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큰 틀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주택 구매 관련된 정책을 두 번이나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펀드 관련되는 이제 증시 안정 그런 정책들도 또 큰 틀에서 한번 시행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의료나 여러 가지 서비스, 그다음에 노인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원주를 해주겠다 하면서 현금, 저소득층들한테 현금까지 주는 정책까지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민심은 돌아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도 돌지 않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부채를 아직도 막아놓으니까. 부채로 성장한 국가가 부채를 막아놓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선회를 하기 시작하죠. 딥시크가 굉장히 상대적인 가성비가 우월하다라는 이제 글로벌에서의 이슈가 생긴과 동시에 지금 시진핑이 공동부유가 아니라 선부유론으로 살짝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뭔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민생 그리고 국민들한테 일단은 먼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유화적인 제스처는 안과 밖이 동일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 최근에 나오는 이슈는 한한령 해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만, 물론 그 한한령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해제, 그다음에 다시 제재 뭐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현재 일어나는 분위기나 올해 에이펙 회의에서 여름쯤에 시진핑이 방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미키라는 영화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아시죠? 봉준호 감독의 미키라는 영화가. 어쨌든 이제 그 영화가 미국 영화로서 이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출시하고 그것이 중국에서 이제 개봉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화적인 몸짓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실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어느 정도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약간 플렉서블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외부에도 유화적인 몸짓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보면 자신의 편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근데 한국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단순히 우리 연대나 우리가 힘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필요합니다, 이런 입장일지, 아니면 한국을 더 우위에서 뭔가, 아주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컨트롤하고 군림하려는 건지, 그건 사실은 불분명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져요. 굴림이나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는 그런 의도는 일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산업 부분에서 플랫폼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 보면 테무, 알리, 그리고 그 다음에 BYD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려는 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중국 역시도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들, 인접한 국가들, 그 미국과 연대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 우호적인 손짓과 몸짓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만큼 러시아 흔들림에 대해서 자신의 서브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의 중국을 향한 속내는 무엇인가요?
차단이죠. 중국하고 차단이죠. 차단을 해서 중국이 더 이상 산업적, 기술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뭐 기술을 갖다가 베꼈고, 사실 이제 특허 건수만 보면요. 미국 대비해서 중국이 글로벌 특허 승인된 건수를 뭐 10배 이상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5%도 제대로 쓸만한 거리인지 쓸만한 기술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다른 국가들의, 다른 기업들의 기술도 굉장히 사실 수주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느 정도 베끼고 그걸 특허로 승인하기 위한 작업들이 그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결국 AI로 가는 길의 끝은 어디냐? 결국 이거는 안보랑 연결이 되거든요. AI가 어떤 산업, 뭐 AI가 안 쓰이고 우호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산업이 없겠지만 AI 끝은 안보입니다. 우리가 적을 식별하는 안면에 대한 홍조 판단, 그 다음에 안면에 대한 어떤 윤곽 판단, 그 다음에 우리 얼굴 표정이 변하잖아요. 그런 판단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상으로 AI로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체온의 변화라든지 동공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적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특히 지금 공항에서도 테러 감시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방산업계를 그동안에 잘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적을 물리치거나 어떤 이제 기계화된 군사 조직과 무기를 갖다 컨트롤하는 데서 AI가 정밀 타격을 하고 위치를 잘 정확히 배치하고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AI가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 AI로 인한 더 많은 개발과 국가적인, 특히 안보 산업에서의 급 성장을 막으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도로 담겨져 있고, 결국에 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번 1기 때,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때 보신 바와 같이 중국하고는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핵심은 중국과의 정상 무역 관계를 철회할 예정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정상 무역 관계는 뭐냐면은 우리 MFN이라고 해가지고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정상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맺고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하는 국가들한테 뭔가 세율적으로 완화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00년 초반에 맺어졌다가 그걸 아예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 무역 관계가 철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지금은 정상 관계이기 때문에 관세를 10%더 매깁니다, 10%더 매깁니다, 이렇게 나가지만 나중에 철회가 되면요, 관세율이 스무트 홀리 때처럼, 스무트 홀리 때는 최고 관세율이 아시는 것처럼 4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 60%, 모든 상품은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기술 성장, 중국의 기술 성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분히 억제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중국에는 무역을 차단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중국의 의존적인 부분들이 특히 자원에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과 동시에 제국주의적 패권, 즉 많은 영토에서 자원을 갖다가 다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영토를 취득하려는, 보유하려는 욕구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딥시크 충격 등 건재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압박이 소용없을 것이란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디스크도 사실 가성비로는 훌륭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제 오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고, 그리고 딥시크를 통한 이제 한마디로 재밌는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산 배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투자와 배당을 모두 다 고려한 자산 배분의 철학에서 본다면 가장 유리한 것은 코카콜라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라는 직접적인 포트폴리오를 내뱉어주는 반면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뭐냐면, 자산 배분은 수익자의, 투자자의 수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채권과 주식에 여러 개 나눠 가지고 분산을 몇 프로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라는 원론적인 교과서 얘기를 아직 뱉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금융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학습이 덜 됐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성비가 좋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거는 장점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것을 갖다가 데이터의 학습과
이 인공지능이 뱉어내는 결과물의 러닝된 수준 자체는 월등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더 많이 발전하려면은 뭐냐? 결국에 서버의 힘, 데이터 센터의 힘들이 더 강화가 되고,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한 힘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칩이 못 가게끔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분야에서도 많이 일치월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반도체 칩에 비하면 최소 1.5세대, 2세대 이상은 계속 발전의 사이클이 늦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양으로서 승부해서 그래도 자국만의 어떤 효과를 본 산업은 뭐냐? EV 배터리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EV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그 내구성이나 품질에 대한 불량에 대한 요소들도 계속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으로서 승부를 하고 한 번에 쏠려서 행정당국이 모두 다 투자를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와르르 산업을 갖다가 확 키우는 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키운 다음에 미세적인 조정과 밸런스, 그 다음에 품질적인 부분에서 항상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범용으로는 잘 쓰이지 못하고, 범용 제품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품질과 그런 오류나 데이터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 고품질의 상품이 아닌 우리가 1차 가공품 같은 생활용품, 그 다음에 플라스틱 조제품, 아니면은 우리 철과 관련된 기계 품목들, 이런 것들만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체적인 원형의 어떤 기술력이 항상 미국보다 좀 못 미치고, 항상 못 미치고, 이런 이제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물론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건 대단하나 미국은 쉬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이 두 사이클 정도는 늦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중국 차단 정책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정 수준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는,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호적인 손짓을 취하고 있다, 한국한테도. 지금 러시아도 흔들려요. 그러면은 진짜 우호적으로 취해야 되는 국가들이 지금 누가 또 있을까요? 바로 중남 아시아권에 있는 신흥국들. 1대1로 프로젝트 대출로 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대출을 해준 그 국가들한테 더 페이버를 보내겠죠. 왜냐면은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더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겠다. 그건 1대1을 여러분들 학습이 되셔서 아시잖아요. 이거는 대륙을 잇는 운송로이자 이거는 결국에 군사 요충지의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AI 소프트웨어를 이 중남미 신흥국가가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한테라도 공급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갖다 늘리려는, 결국에 이런 큰 그림은 뭐냐면 계속 중국 연대, 그다음에 미국 연대, 계속 이게 분할이 돼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흐름, 큰 흐름들이 과거에 없었느냐? 똑같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가졌을 때 미국이 올라서면서 미국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미 패권 국가들, 스털링 블록이라고 하는데 영국에 속해 있던 거의 한 40여 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국가들을 뒤흔들고, 그리고 미국으로 왔을 때 산업적인 베너핏이 뭐가 있는지 명확히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의 금융과 교역, 그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스탈린 블록이 무너지면서 준비금으로서의 보유를 해야 되는 국가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 블록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자신이 뺏으면서 가져온 가장 큰 핵심 주축은 산업적인 메리트가 이 패권에는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AI, 그게 결국 국방하고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어떤 패권에서 절대 AI 쪽을, 반도체 쪽을 놓지 않으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흐름에서는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하고 단기적인 발언에 좀 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의 ATP, 어셈블링, 테스팅, 패키징 능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 이상을 차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ATP 누구누구 잘하나 생각해 보시면 일본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거의 이제 한국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AI 야욕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한국한테 충분히 어느 정도 같이 연대하려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냐. 기회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 다만 항상 그렇잖아요. 함께 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트럼프는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얘기를 하고 반도체 투자는 안 된다.
라고 보조금 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함께 연대돼서 패권을 형성하는 충분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